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 한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원가는 약 13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원가 13만 원짜리 제품은 약 5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 쌍의 이어폰이 있습니다. 원가는 약 7만 원 정도. 근데 7만 원에 만들어진 이 제품은 약 32만 원에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원가율이 각각 25%, 20% 수준인 거죠. 즉 이 회사는 원가보다 4배, 5배 높은 값으로 이걸 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회사는 바로 애플, 에어팟 프로와 애플 워치라는 제품 이야기입니다. 애플은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걸로도 유명하죠. 과연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심리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애플 제품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와 명품백 브랜드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IT 기기임에도 소비자가 가격과 성능, 즉 가성비보다 심리적 만족감의 무게를 드는 가심비를 중시하게 될 때 이 회사는 더 무서운 상대가 된다는 겁니다. IT 산업 경쟁 상대인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기술뿐 아니라 명품 기업과도 동시에 싸워야 하는 더욱 험난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4월 3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다 좋은데 오늘 경제 상식 퀴즈와 함께 우리가 하나 이제 경각심을 좀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게 있을 겁니다. 자, 퀴즈 바로 나갑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무려 3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서울 인왕산을 비롯해서 대전, 충남 홍성, 보령, 당진 등등에서 건조한 날씨 또 거기다가 가는 바람 때문에 산불이 많이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서울 인왕산의 진화율은 98%라고 하고요. 충남 보령은 85%, 당진 지역은 70% 정도 불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이 산불은 산림이 훼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어마어마한데요. 특히 이것이 배출되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초래하죠. 지난해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서 큰 불이 났는데 산림과학원에 따르면요. 이것의 양이 중형차 2,200만 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내뿜는 정도의 수준으로 배출됐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힌트 나갑니다. CO2. CO2를 우리말로 5글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세계 각국에서 탄소 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탄소 중립 배출가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5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선물 다양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와, 벌써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가 제일 빠르신가 보니까 온실가스는 오답인데 이성국님이 실시간으로는 이성국님이 1등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백성현님은 방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건 이제 메탄가스로 알고 있는데. 자,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님은
방금 백성현님의 오답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는.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시중은행의 대출 예금 금리가 1년 만에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이런 정책 금융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은 고민이 커졌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고요. 또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한국전력은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환주 기자의 아이템은요? 예, 불경기로 중고마켓 거래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기프티콘을 되파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네. 합니다. 둘째로는 코로나 기간에 정유사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막상 주유소들은 지난 1년간 200개나 문을 닫았대요.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네. 대출 금리가 1년 만에 3%대로 내려왔다. 네. 많이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요.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단이 연 3.66%, 상단이 5.85%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당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이 하단 금리가 0.75%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이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3%대인 거는 지난해 2월 이후에 약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용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하단이 0.6, 0.7%포인트 각각 내려갔습니다. 예금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 3%대로 내려왔는데요.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은행 예금 금리가 평균 한 5%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연 3.4에서 3.8% 수준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대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은행들이 굳이 예금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 한국은행이 7번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면서 긴축을 해온 게 좀 무색할 만큼 금리가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3%대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출 금리의 하단. 그렇죠. 보통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상단 기준으로 우리가 기사를 많이 쓰고 맞습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하단 기준으로 많이 이제 헤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 달 사이에 0.75%포인트 떨어진 건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하면 시장 상황과 이 금융당국의 요구가 좀 맞물린 효과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대출 상품의 지표가 되는 이 주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게 이유인데 주담대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4.4%대에서 3.9%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오는 네. 은행채의 이자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되면 은행이 조달하는 비용도 줄어드니까 네. 대출 금리도 내려가는 겁니다. 은행채 금리가 낮아지는 이유는 금리 인상의 흐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인식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또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은행 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내릴 것이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곧 멈출 거라는데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선제적으로 동결하면서 시장에는 조만간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좀 바뀌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좀 압박. 은행들의 눈치 게임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주요 은행들을 방문해서 좀 상생 금융 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이 성과급 잔치다 뭐다 해서 좀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은행들이 자진해서 가계 대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이 좀 반갑긴 할 텐데 네. 근데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정책 금융 상품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도 인기 많이 끌고 있고 한데 네. 이 시중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굳이 정책 금융 상품을 내가 해야 돼? 라고 고민이 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빌리는 사람의 소득하고 주택 가격의 제한을 좀 굉장히 완화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죠.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번 달 금리가 네. 일반형이 최저
연 4.15%, 우대형이 연 4.05%입니다. 네. 뭐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층, 청년, 신혼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으면 뭐 연 3.25%, 뭐 3.5%도 가능한데 신청자의 대부분, 상당수는 한 4%대 금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시중은행 금리가 3%대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하단이 뭐 그렇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뭐 특례 보금자리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여가지고 뭐 중간에 갈아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대출자들도 있고요. 기존에 신청을 해야겠다 좀 고민하신 분들도 이럴 바에는 그냥 시중은행 금리가 훨씬 낫겠다 하면서 좀 마음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 등 대외 내외 금융 환경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앞으로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낮은 현상이 계속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중금리가 이렇게 미리 낮아지는 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을 시장이 예측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감산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그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앞으로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그 WTI 기준으로 다시 또 배럴당 $80 넘어서 예, 다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끝나질 않습니다.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자, 이완주 기자 아까 예고한 바로는 불경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중고 거래하는 게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중고 거래가 줄고 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그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2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당근마켓, 네. 번개장터 이렇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활성 사용자 수가 작년보다 올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예, 당근마켓은 지난해 상반기 활성 이용자 수가 1,100만 명까지 갔는데 올해는 9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네. 번개장터도 한때는 160만 명이던 활성 이용자 수가 현재는 40만 명가량 줄어서 120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비자들이 줄고 중고 거래까지 줄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고 거래를 다 하셨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20대와 60대 이상 사용자의 감소가 컸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좀 적고 경제적인 여력이 적어서 이들의 거래가 줄었다라는 거는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중고거래의 물건을 파는 사용자들도 거래 성사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반응인데요. 대신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게 좀 무료로 상품 줄 사람 찾는 무료 나눔. 무료 나눔. 글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제 중고로 살 물건들은 대체로 거래가 이미 많이 됐고요. 최근 경기 여파로 짠테크, 미니멀리즘 같은 생활 방식이 유행하면서 중고 거래 시장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무료 나눔으로 하나를 이제 내놓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가져가시면서 장애인분들 돕는데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여서 그냥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오히려 더 미안해질 정도로 그래서 무료 나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기프티콘 있죠. 요즘에 선물을 이제 기프티콘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이걸 되파는 플랫폼들은 오히려 성장세라고요. 예, 맞습니다. 친구 생일에 보통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이라고 하는데 선물하거나 받으신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짠테크족 사이에서 이 기프티콘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서 자신이 보유한 모바일 쿠폰을 사고 팔거나 하는 건데요. 네. 판매자는 앱을 통해서 처치곤란한 기프티콘을 정가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요. 구매자 역시 앱에 등록된 기프티콘을 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잔에 4,500원 하는 그 브랜드 아메리카노는 기프티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3,900원 정도에 살 수 있고요. 치킨과 콜라 세트도 정가가 원래 22,500원인데 약 10%가량 저렴한 금액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프티콘 중고 거래 앱이 크게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기프티스타, 니콘네콘, 팔라고 등 정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이용자 숫자가 지난해는 47만 명이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수치고요. 초기에는 일부 알뜰족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이제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플랫폼 이용자도 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국내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이 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약 7,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선물하기 편리성과 다양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기억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그 백화점이나 구두 매장 앞에 상품권 할인 판매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2023년 버전이
기프티콘 이렇게 할인 판매하는 것 아닐까. 세상이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어예진 소장. 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했죠. 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전력의 경우는 전기요금을 통한 원가 회수율이 한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를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30%는 전기요금을 걷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전은 이 구멍을 매달 4번에 걸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에 한전법에 규정된 이 사채 발행 한도를 넘어서거든요. 발행 한도가 넘어서면 이 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이 전력을 사오는 돈, 뭐 기자재, 뭐 전력망 공사 대금 이런 지급이 어려워져 가지고 전력 산업 전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요 매년 그 송전망, 배전망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산한 가스를 여기저기 이제 필요한 곳에 계속 넓혀가면서 돈을 벌거든요. 근데 매년 여기에만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가 위축돼가지고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하면 발전소의 출력도 제한되고 안전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한전에 이렇게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럼 얼마나 올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킬로와트 시당 한 51원 정도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지금보다 한 16,000원 정도, 16,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매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제 그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급하게 긴급 회의가 긴급하게 또 취소가 됐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전기가스요금 인상 지연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에너지 공기업 긴급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회의 자료로 준비해서 아무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가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산업부는 공기업 재무 상황 등 종합적인 점검에 시간이 좀 걸려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요금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정부나 좀 여당에서 회의 취소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 뭐 국민들 반발 여론을 좀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긴급 회의가 취소됐다. 자, 이완주 기자. 정유사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막대한 수입을 거뒀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정유업체가 유가가 높을 때 영업이익이 유가가 낮을 때보다 보통 한 5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예, 우리나라 정유사 빅4가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4곳인데요. 네. 지난해 이 4곳의 영업이익을 총 합쳤더니 1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12조 7천억 원. 예. 바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그리고 그 전인 2020년에는 4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에 적자 기록하던 회사들이 12조 영업이익 거둔 거면 엄청난 수치잖아요.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영업이익 4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이 약 1조 7,400억 원 정도인데 지난해 12조 원이니까 지난 4년에 영업이익 평균의 뭐 6, 7배 되는 수익을 거둔 거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이 국제 시세와 연동이 되는데요. 원유 도입 가격은 장기 계약을 통해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가격이 오를 때 정유 업계가 크게 이득을 보는 구조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정유사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반대로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주유소 문 닫은 데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예, 맞습니다. 이 주유소의 이익까지 흘러 들어오면 좋을 텐데요. 네. 이게 막상 그렇지 않은 게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1만 개가 조금 넘는 주유소가 영업 중인데요. 네. 1년 동안 한 2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1년 사이에. 예. 주유소들이 실적이 급락하면서 문을 닫거나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로 주요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장을 주저하면서 그 숫자가 줄고 있는 건데요. 또 나날이 늘어나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전국 주유소의 판매 마진율이 한 5에서 6% 수준인데요. 여기에 카드 수수료,
세금 떼면 자영업자의 이익률은 1%보다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2040년까지 약 8천여 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네. 그럼 지금 한 10,000개에서 11,000개 정도 되니까 4분의 1 수준인 3,000개의 주유소만 남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단은 주유소들은 계속해서 힘겨워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처럼 주유소가 하나 둘씩 문을 닫고 있고 매년 200개씩 문을 닫고 있고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정유사들이 굉장한 큰 수익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횡재세를 거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 유가가 급등한 운 같은 게 있으니까 추가적인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게 입법 취지였고요. 네. 근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 정유사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최근에 무리한 과세라는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네. 강제성은 없고 일단 가이드 같은 건데요. 입법조사처는 무리하게 과세권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거나 기업 경쟁구조 확립, 유통거래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원론적인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정치권은 정유사들이 고유가일 때 기름을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좀 쉽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황제세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또 정유업계에서는 이게 유가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불확실하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등 리스크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상 정유사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이걸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벌었을 때 횡재세를 내라고 하면 그러면 못 벌었을 때는 정부가 보전을 해줄 거냐. 공기업도 아니고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완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경제 상식 퀴즈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안규영 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어제 인왕산 산불을 직접 지나가다가 봤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산불을 실제로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꺼진 다음에도 그 산을 다시 보게 되면 너무 슬프죠. 예. 그리고 우리 4426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세계 환경 문제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방귀도 참고 있습니다. 우리 4426님. 아니 근데 그 방귀가 이제 메탄가스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줄이자는 그 탄소는 산업 생산 측면에서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나오는 걸 줄이자는 거지. 뭐 소가 되새김질할 때도 뭐 가스가 나온다, 응가에서 나온다 하는데 그걸 줄이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4426번님, 자 시원하게 끼셔도 됩니다. 4964님이 오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오행시를. 이거 정답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우는 따로 띄우지 않고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산이 다 탔네요. 화가 나네요. 탄소 중립도 해야 하는데 소중한 우리 자연 잘 보존합시다.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4964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글자 정답 계속해서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새로 사업을 할 때 기존 자리에서 하려면 이것을 내게 되죠.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 없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게는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단위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뭐 세입자 사이에 혹은 건물주와 이 분쟁이 또 종종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생활법률 법률사무소 3정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권리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권리금이라는 걸 많이 들어는 봤는데 그렇죠. 자영업이나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직장인들은 사실 이거 내볼 일이 없어서 네, 내실 일이 없죠. 권리금의 정의가 네.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10조의 3을 보면 영업 시설이나 비품들 있잖아요. 한 곳에서 뭐 가게를 운영한달지 점포를 운영한다고 하실 때 영업시설, 비품, 그리고 거래처 내역,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사하면서 쌓은 신용, 네. 영업 노하우 이런 걸 이용 대가로 보증금이랑 차임 빼고 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돈 문제니까요. 네. 세입자가 다른 후속 세입자를 드릴 때 이런 부분을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나뉩니다. 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렇게 격차가 크냐 하면 성격에 따라 달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슈퍼마켓을 넘긴다. 네. 슈퍼마켓을 처음에 설치하려면 통상 저희가 보면 한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예. 칸막이를 세우고 창고를 막 네. 설치하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된다. 이 시설비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이게 후속 임차인한테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가는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이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권리금 뭐 감가상각을 생각하더라도 뭐 얼마는 주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시설 권리금이라는 거고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네.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여기는 고깃집이었지. 네. 맛있는 맛집인데 유명한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른바 자릿세도 이게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임차인한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영업권리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쌓아온 거래처 내역 그리고 그 임금과 맺은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영업권리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이 세 종류로 권리금은 크게 나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차인들끼리 이 계약을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라는 이름도 네, 따로 자릿세. 있군요. 근데 반대로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금이 네. 없는 업종도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예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권리금을 받으면 맞습니다. 안 된다. 이거는 업종으로 분류된다기보단 어떤 규모로 분류가 됩니다. 규모요?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요. 네. 대규모 점포는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을 받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규모 점포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냐? 3,000제곱미터, 거의 한 1,000평 정도의 예. 어떤 그 운영 점포여야 되고요. 네. 또 여러 매장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복합 쇼핑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권리금 제외 품목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백화점도 안 됩니다. 대형마트 되지 않고요. 복합 쇼핑몰에서도 임차인들끼리 권리금 주고받으면 안 되도록 돼 있고 다만 대규모 점포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입점을 해 있다. 전통시장 안에. 전통시장에. 예. 그러면 또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를 때 권리금은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영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모모 치킨, 모모 식당 해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체인 사업 같은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으실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국가 소유 건물에 임차해 있다가 나가시더라도 그걸 본인의 자산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받으시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백화점, 마트,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이런 데 안 되고 근데 프랜차이즈 네. 업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법으로 되어 돼 있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종종 보면은 이제 세입자 사이에 사실 이제 주고받는 돈인데 네. 그 사이에 이 임대를 주는 건물주가 껴서 분쟁이 나는 사례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건물주가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 네. 내지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 상가에 식당 운영으로 했는데 나는 카페 운영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부분이 더 임대료 받기도 수월하다고 하던데 요즘 장사도 잘 된다고 하던데 또 식당 운영자를 데려왔네. 뭐 이런 경우에 분쟁이 많이 생겨요. 뭐 건물주가 상가 임대인이 내가 장사를 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요. 네. 다만 세입자를 데려왔을 때 임대인이
권리금 이거 당신들끼리 뭐 주고받는다고 했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요. 예, 거절할 수 어떤 있는 사유. 경우면요. 네. 이제 권리금을 데려오겠다고 해서 후속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네.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을 못 주면 건물일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월세 밀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 건물은 한 1년 6개월 이건 정확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도 이건 권리금과 관련해서 건물주가 이 부분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당연하지만 주상복합 건물인데 유흥업소를 들여오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건물주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권리금을 보호해 준다거나 이런 데서는 이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다른 세입자 데려오고 네. 그 사람한테 권리금도 받아야 되고 네. 하는데 이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이 건물주가 계속 버티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이 사실 답일 수 있는데요. 예. 그럼 소송도 요건이 충족돼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는요. 임대인이 건물주가 본인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려오는 걸 방해해서는 안 돼요. 권리금을 얼마로 계약하든지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내역에 과다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하고 방해하고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정당하게 데려왔고 아까 법에서 말씀드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 계속 거부를 한다. 그래서 내가 권리금을 지금 못 받게 생겼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임대인이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럼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기존 세입자가 받기로 했던 그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에 원래 자기가 받았던 권리금이 있을 겁니다. 그 두 액수의 적은 액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또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손해배상 액수가 예. 사실 상당히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에 아예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라고 좀 규정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것도 이제 세입자 입장에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네. 자, 근데 건물주가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사가 잘 돼. 네. 근데 막 권리금이 막 몇 억 단위로 왔다 갔다 그렇죠. 해. 근데 저 자리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내 자녀에게 카페를 차려주고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내가 운영할 테니까 그냥 계약 기간 끝날 때 나가라. 이런 경우에는 그럼 기존에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들어왔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권리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임대인이어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돼서 본인은 이제 다른 데에 나가서 장사를 하실 생각이었고 새 임차인을 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네. 나도 권리금 내고 들어왔으니까 그 권리금 받고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건물주가 이거 내 아들이 이 카페 이거 목도 좋고 한데 좀 카페 좀 우리 아들이 좀 해야 되겠다. 세입자 찾지 마세요. 이 사람은 권리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세입자가 없으니까요.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 데리고 와서 본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권리인데 건물주가 그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실제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액수를 건물주가 나가는 세입자한테 줘라. 본인 아들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권리금을 이 종전 세입자한테 줘야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는 법원이 본 거고 이게 상당히 선례가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네. 나 권리금 어디서 받지? 어떻게 하지? 건물주랑 이 부분은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전에 있던 세입자가 일궈놓은 상권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무형의 가치가 있다면 그거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소갈이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좀 많으시죠. 많이 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제 조물주라고도 하는데 너무 이제 갑의 위치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냥 막 내보내 이러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으로도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세입자가 처음에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 분명히 본인이 내고 온 권리금 이런 걸 어디다 명기하거나 네.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보증을 해준다, 보장을 해준다. 특약사항으로 뭐 담거나 뭐 이럴 수 있나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아니 이거 계약서에 내가 의뢰 지위여서 어쨌든 불리한 조항을 넣었는데 네. 여기에 내가 완전히 족쇄처럼 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규정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계약서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상관행에 현저하게 어긋난다. 네. 정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기존 법률에 반한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그 조항 자체는 무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어요. 어떤 네, 경우가 네. 그러냐면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나랑 임대차 관계의 계약서는 뭐 체결을 하지만 네. 나중에 권리금 때문에 또 소갈리 한다는 건물주들도 많거든요. 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 권리금은 포기하실 수도 있어요. 권리금 나한테 묻지 마시고요. 당신 후속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지 마세요. 라고 해서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후속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권리는 포기한다라고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법정 위에 올라갔을 때 이거 유효한 계약이니까 권리금 받지 말고 나가세요라고 법원이 판단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갑을에 좀 기울어진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그 사정이 분명히 있고요. 현저하게 세입자 입장에서 너무나 부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네. 다만 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본인도 권리금을 안 내고 들어왔어요. 건물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고 권리금 내지 않는 이익을 누리고 왔는데 내가 꼭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아주 현저하게 불리한 약정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다만 제일 좋은 건 이런 내용 자체를 아예 계약서에 넣지 않으시는 거겠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가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던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조금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도 걱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그렇죠. 권리금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권리금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받으시나요? 경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데 원시는 이제 원시인 뭐 이런 말에서도 원시 취득. 아주 처음부터 깨끗한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으로서. 네네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후속 임차인들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바로 안 받도록 하는 건 아니고 경매가 됐더라도 근데 바로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분은 경매로 넘어가면 새 임대인이 오는 거고 새 건물주가 와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가시는 불이익이 있으면 그 차액 정도 어떤 손해를 받으시는 건 종전 임대인한테 또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아하, 네. 그 또 뭐 계약 같은 경우에도 서로 이제 취소가 된 사례들도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집도 그렇고 서로 세입자끼리 어떤 계약을 하고 권리금도 주고받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한쪽이 마음이 바뀌어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오갔던 권리금은 당연히 회수가 돼야 되겠죠. 이게 그렇습니다. 계약이란 건 해제 내지 해지.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고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에 그 해지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파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네. 내가 이거 계약 잘못했네. 내 일방의 변심.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서는 정당한 계약 사유의 해지 사유라고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이미 줬고 준비가 다 진행됐는데 이 부분은 내가 마음이 변했으니까 좀 돌려주세요. 원점으로 계약을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 돈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어느 시기에 또 이런 부분을 했냐. 내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라 실제로 권리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단순 변심이나 어떤 다른 사정 변경이 없도록 다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지 나중에는 이 돈을 돌려받으시지 못하고 대단한 제약이 생기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면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금을 떼이듯이 권리금도 떼일 수 있으니 이거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상가 계약할 때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 주의할 사항 좀 알려주세요. 일단 이 본인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고 네.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권리금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문제없이 권리금도 받고 본인이 냈던 보증금도 받아서 나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는 후속 임차인을 본인이 더는 계약 연장을 하실 생각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요즘 상가 임대가 잘 이뤄지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워낙에 네. 경계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낸 권리금을 찾기 위해서는 시설 권리금 등 보전받기 위해서는 후속 임차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장사하는 것만큼이나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자,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 장윤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 등 전국 3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불 영향구역이 1,000헥타르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7곳에서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유족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정 관계로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11개 항공사에 대한 안전 수준을 평가한 결과 1위는 에어부산, 2위는 에어프레미아, 3위는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49명, 위중증 환자는 136명, 신규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미국 또 유럽 몇몇 은행들이 좀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이 이게 뭔가 좀 안전하게 돈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만기가 짧고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최근 3개월 사이에 국내 MMF에는 44조 원, CMA에는 4조 원 등 투자금이 이쪽으로 빠르게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돈워리 투자 백서에서 이 부분 살펴볼게요. 어서민 성선화 대표 오늘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MMF라는 이름이 뭐 신문지에도 그렇고 뉴스에도 상당히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일단 네네. MMF가 무엇이고 요게 이제 네.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MMF는요, 머니마켓 펀드의 줄임말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일단 돈을 받았다가 대출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금리를 제공해서 예대만 차익으로 예금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받기는 받는 건데 은행이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근데 MMF 같은 경우에는 이 주체가 이제 증권사가 되는 건데요. 네. 일단 투자를 할 때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에게 예금을 받아서 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채권에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량 채권에만 투자를 해서 일단 예금을 그 채권에 대한 수익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는 건 똑같지만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되고요. 일단 지금 현재 MMF로 돈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은행을 믿을 수 없다. 네,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 더 커지면서 증권사 MMF로 더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특히 약간 뭐 부동자금이라 해야 될까? 단기 부동자금 눈치 보기 할 때 이쪽으로 또 항상 돈이 많이 몰린다고 네. 하고요. 자, 근데 MMF 종류도 좀 몇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종, 클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MMF는 알고 있었지만 네. 그 MMF의 종류가 신종과 클린으로 나누는 걸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신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종전의 MMF랑 성격을 약간 바꿔가지고요. 네. 증권사와 투신사에서 판매를 하는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요. 환매 수수료가 없고 대신 수익률은 조금 나. 그래서 단기 운영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린 MM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신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린 같은 경우에는 가입한 후에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환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환매 가능 기간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신종 같은 경우는 약간 수익률 약간 높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약간은
신용 등급이 낮은 데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 신용 평가 등급이 BBB 마이너스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클린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이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종보다는 클린의 채권 신용 평가 등급이 조금 더 높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약간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 또 클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안전 마진 장치 같은 걸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투자 중인 채권 평가 등급이 BBB 플러스 이하로 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나는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클린 MMF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난 조금 그래도 자주 뺐다가 넣었다가 수시 입출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신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수익률 차이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네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역시 위험도를 조금 맞습니다. 더 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다. 그 차이. 자,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MMF랑 CMA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CMA랑 MMF 어떻게 다른지도 좀 구분을 지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CMA가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현금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은행 예금 이외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뭐 증권사가 됐던 다른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네.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MMF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CMA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수시 입출금, 그러니까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운데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인 거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갖다가 되는 수시 입출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리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CMA는 하루만 맡겨도 이제 이자가 붙으니까 단기로 운용할 경우에는 은행보다는 CMA 계좌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CMA가 별로 경쟁력이 없었던 게 은행 계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각종 혜택들이 없었는데 최근 CMA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과금 자동 납부, 급여 이체, 인터넷 뱅킹, 은행 업무도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월급 통장을 아예 CMA로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에 지금은 사실 좀 금리가 또 올라가서 약간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로 은행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할 때는 CMA가 최근에 장점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 같은 것도 네.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 CMA 중에서 MMF 성격을 조금 더 결합한 상품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걸까요? 예. 네, MMF의 특징을 CMA에 적용한 건데요. 단기 금융 상품을 펀드 형태로 묶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금을 운용에 따라 수익을 더 볼 수 있지만 이건 단점이 금리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CMA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가 약간 변하긴 하는데 MMF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 금융상품을 묶어서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펀드 형태로 묶어서 담아놓는 네. 방식으로도 그 CMA 가입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의 한 40% 된다고 하는데 RP형 그러니까 요거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선택하는 경우가들이 있던데 요 RP형 CMA 요것도 말은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RP라고 얘기하면 좀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MMF 같은 경우는 우량 채권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요 채권 같은 그럼 어떤 채권이 우량 채권이냐? 그러면 제일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안 망할 것 같은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채, 그러니까 국공채에 투자를 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이 굉장히 높은 우량 회사채에 투자를 해서 약정 수익을 내는 게 바로 RP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CMA 말고 RP형 말고 다른 종류도 있는데요. 바램 어음형도 있고 MMW형도 있고 종금형도 있는데 바램 어음형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생긴 어떤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증권사가 이제 은행처럼 돈을 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서
부동산이 됐든 기업이 됐든 이런 곳들에 투자 운용 자금으로 이자를 주게 되는데 이 발행어원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험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근데 네네.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닐 테고 물론 이제 만기가 짧은 우량채에 투자는 네. 한다고는 합니다만 위험성은 없을지 좀 어떤 점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MMF라든지 CM이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변에서 많이 들으니까 네. 혹시라도 이제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혹시라도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여기는 원금이 보장되지가 않고 만약에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네. 채권도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권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약정했던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네. 은행과 같은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굉장히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MMF와 CMA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서민 성선화 대표 통해서 MMF, CMA 항상 헷갈리는 건데 오늘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퀴즈 정답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3288님이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 별명이 땡땡땡땡땡 이거였습니다. 제 이름이 이선화여서 이선화 탄소 막 이렇게 놀림을 저는 엄청 싫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7216님이 지난 주말 경남 합천 쪽 여행을 다녀왔어요. 합천호에 물이 없네요. 산불도 가뭄도 너무 걱정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건조한 날씨 특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올 텐데요.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중요한 것들 많습니다. 미리 한번 짚어볼게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